ETF를 고를 때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지수 ETF를 코어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업종이 보인다면 반도체나 금융 같은 섹터 ETF를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이제 ETF가 되게 유행이죠.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미국 ETF 좋은 거 하나만 계속 모으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워렌 버핏이 이미 해주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유언장에 내가 죽은 후 아내에게 남기는 자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ETF에 투자하라고 남겼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ETF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를 봐도 흥미로운데요. 지난 약 10년 동안 S&P 500 ETF는 배당과 환율을 포함하면 약 350%, 즉 자산의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약 205%, 약 3배 수준입니다. 물론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이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미국 경제 전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애플을 살까? 엔비디아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지수 ETF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대표 기업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최고의 종목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미국 시장 전체를 먼저 사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ETF 하나만 평생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경험이 쌓이면 관심 있는 산업이나 개별 종목으로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시장 전체를 담는 ETF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500, 또 나스닥 100, 다우처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저는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 전체를 달리는 SUV와 같습니다. 다양한 산업을 담고 있어서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나스닥 100은 스포츠카에 가깝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비중이 높아 상승할 때는 빠르지만 변동성도 조금 더 큽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오래된 세단과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우량기업 중심이라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먼저 S&P 500을 이해하고 그 다음 나스닥 100, 마지막으로 다우지수와 업종 ETF를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같은 S&P 500을 따라가는 ETF도 여러 개 나옵니다. 초보자가 실제로 비교해야 할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스파이, VOO, IVV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이 세 ETF는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어느 ETF만 유독 많이 오른다? 이런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는 거래량이 가장 많아서 사고 팔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 IVV는 운영 보수가 더 낮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께 ETF를 비교할 때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총 보수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작은 비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운용 규모입니다. 규모가 큰 ETF일수록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라면 운용 보수가 낮은 VO나 IVV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고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라면 거래량이 풍부한 스파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파이냐 VO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S&P 500에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상위 몇 개의 기업의 비중이 너무 크면은 분산 투자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라고 하면 여러 종목에 투자하니까 무조건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ETF도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테마 ETF는 구성 종목이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ETF지만 실제로는 몇몇 기업이 ETF의 수익률을 대부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ETF를 볼 때 먼저 상위 10개 종목 비중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하면 그 ETF는 집중형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위 한두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ETF라기보다 몇 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ETF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ETF는 결국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ETF를 선택할 때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 이 한 가지만 확인해도 ETF의 성격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한두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ETF라면 차라리 자신이 확신하는 좋은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몇 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ETF의 움직임은 결국 그 기업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ETF 구성 비중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고요. 반도체나 AI처럼 잘 나가는 산업의 테마 ETF도 있습니다. 뭔가 후자가 더 많이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초보자가 테마부터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ETF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수 ETF인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미국 시장 전체 또는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섹터, 업종 ETF입니다. 반도체, 금융, 헬스케어처럼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시장보다 강한 산업에 투자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이 테마 ETF입니다. 로봇, 우주 산업처럼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즉, 지수 ETF는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것, 섹터 ETF는 잘 나가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 테마 ETF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코어 위성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지수 ETF를 코어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업종이 보인다면 반도체나 금융 같은 섹터 ETF를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나 우주산업처럼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는 테마 ETF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는 위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시장 전체가 상승하면 지수 ETF가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고 그 중에서도 시장보다 강한 업종은 섹터 ETF가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테마가 강하게 주목받는 시기에는 테마 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 테마 ETF가 가장 먼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 ETF에 투자할 때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테마 ETF를 매수하기 전에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테마는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일까요? 일시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기술 발전이나 정책 변화처럼 오랫동안 이어질 흐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미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최근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는지, 시장 분위기가 과열된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ETF에는 실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을까? 이름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실제 핵심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테마 ETF를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일수록 지수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섹터 ETF는 시장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 테마 ETF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일부 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ETF가 가장 많이 오를지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중심은 안정적으로 지키고 일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 ETF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ETF의 역할을 구분할 때 완성됩니다.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편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더 크게 납니다. 요즘에 레버리지 ETF도 말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버리지 ETF는 한 단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2배 ETF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한 방향으로 상승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흐름에서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 10% 상승하고 다음날 10% 하락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남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런 효과가 일반 ETF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 상품이라기보다 전략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자금이나 적립식 투자처럼 오랫동안 모아갈 자산이라면 일반 ETF가 훨씬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반드시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ETF의 본질은 개별 종목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자산을 키워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고른 ETF는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 모아야 되는 건지 다시 확인하고 재점검해야 되는 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TF도 투자 목적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S&P 500 같은 지수 ETF를 장기 적립식 투자 목적으로 선택했다면 단기적인 하락만으로 적립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테마 ETF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테마 ETF는 미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 테마로 불리는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빠르게 다른 테마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테마 ETF는 사두고 있기보다는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처음 투자했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수 ETF는 시간을 믿고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라면 테마 ETF는 성장성을 확인하며 관리하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ETF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ETF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ETF는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인기 있는 ETF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투자 목적에 맞는 ETF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할 것인지, 성장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것인지, ETF도 결국 투자 목적이 분명할수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 분명해져도 투자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 포트폴리오가 노후 생활비를 보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당 투자를 통해서 이제 노후 생활비를 보태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국민연금이 없어도 배당 포트폴리오만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국민연금도 받고 뭐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을 통해서 개인연금도 받고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뭐 퇴직연금도 있으면 이제 3층 연금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놓으신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연금만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배당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배당 ETF들도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1년에 4번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 이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월배당 ETF가 좀 상당히 많이 출시되었고 제가 지금 관리하는 자료로만 봐도 월배당 ETF들이 총 176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말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월중 배당을 하는 월배당 ETF들도 많아서 이제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한 달에 2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충분히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목표를 월 100만 원 배당을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목표 금액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진 돈, 시대에 맞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배당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핸드폰 요금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주신 대로 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1200만 원이 되고 단순하게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 수익률 5%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금이 2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 월급이나 뭐 사업소득으로 한 번에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 배당금을 월 10만 원, 20만 원과 같이 이제 낮게 설정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배당 투자가 내 투자 성향과 좀 맞다 싶으시면 천천히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거나 이제 좀 배당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배당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수익률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개별 배당주와 배당 ETF는 어떻게 나눠 담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바구니가 튼튼해야 이제 계란을 나눠 담든 한 번에 담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배당 투자도 개별 기업도 담고 배당 ETF도 담고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개별 기업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기업별로 어떤 기업은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1년에 네 번 지급하는 등 이렇게 배당 주기가 조금 불규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사용할 때 이제 자금 관리에 많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업황이 둔화된다거나 단기적으로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제 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싶으시면 배당주로 이루어진 ETF로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구성하는 거에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오래 하셔서 개별 기업만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이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와 같이 이제 기술주도 포함을 하고 있고 보험주, 통신주, 증권주 이런 거를 좀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금융주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나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이런 거 같이 이제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는 ETF도 같이 가신다면 이제 두세 가지 배당 ETF로 쉽게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도 배당 섹터들을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은행, 통신, 보험, 증권, 교육, 리츠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특징을 정리를 해놓았고 책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섹터별 특징을 파악하신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당장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속도가 느릴 수는 있으나 방향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 좀 제 책도 참고를 해주시고 배당 ETF를 위주로 가져가신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금이 커지면 세금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건강보험료까지 신경 쓰인다는 분들 계십니다. 배당 투자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계좌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배당 투자를 할 때 세금보다 가장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넘기면 연말정산이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종소세에 포함이 되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천만 원만 넘겨도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고 직장인들 경우에도 2천만 원이 넘기면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먼저 봐야 되냐, 계좌를 먼저 봐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지만 건강보험료나 세금적인 측면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좌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당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가 ISA 계좌나 리츠 분리과세 제도 아니면 맥커리 인프라나 KB 바레 인프라 같이 그렇게 과거에는 이제 맥커리 인프라 전용 계좌라고 불리는 이제 투용자 전용 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요런 게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계좌나 이제 제도들은 연간 납입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계좌들이라서 우선 이런 계좌를 활용하여 최대한 세금이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거나 한도를 모두 채웠을 경우에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온 커버드콜 ETF들을 보면 코스피 200 콜옵션을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나 타임폴리에서 나오는 이제 액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ETF 투자를 해서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 효과를 누리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목보다는 계좌별 특징과 절세 효과 등을 좀 확인하시고 처음부터 계좌 세팅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비과세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종목들도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비과세 배당을 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비과세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대신증권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당 포트폴리오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왜 배당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이제 배당 투자를 실제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계좌별 특징도 확실히 공부를 했고 뭐 배당 섹터에 대한 공부도 이제 완벽히 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목표 없이 배당 투자를 진행한다면 이제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배당 투자뿐만 아니라 뭐 어떤 투자건 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뭐 정책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ETF에 비해서 더 좋은 상품이 나타나거나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뭐 중간에 힘들어서 잠깐 쉬거나 뭐 다른 길로 빠지는 뭐 이런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만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목표를 이루실 수 있고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제 배당 투자를 시작한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배당 투자가 인기가 없었고 정책적으로도 별로 배당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배당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사모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신다면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계속 사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투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목표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남들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피하면서 빠르게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를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오랜 기간 배당주를 다루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분석한 내용과 실제 배당 투자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나는 국내 배당 투자로 빚을 다 갚았다가 이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배당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진행 예정인 투자자들의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 집필을 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를 하신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남들보다 빠른 은퇴가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배당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배당의 민족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운영하는 따로 단톡방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편하게 찾아와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